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네, 제가 몇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댓글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영어로 쓰고 있는 그 종자는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아무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그 밑에서 댓글로 나가라고 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왜 정치를 하느냐? 너는 왜 자유한국당이냐? 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글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나치 독일에 저항했던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적폐를 척결한다고 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기득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기업인의 손 볼 적에 나는 침묵했다. 나는 월급쟁이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독자이자 시청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 세상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뉴스의 구석구석 속사를 파헤쳐보는 뉴스 완전 정복입니다. 본인께서 옆에서 저보고 이걸 꼭 읽어달라고 했는데요. 자, 키 170이 넘는 비주얼이 뛰어나신 미모의 자유한국당 강지연 미디어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이쁘게 인사하세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은요. S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였으며 4대강 전문 변호사로 지금 등극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원영석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방송 나오고 난 뒤에 사람들이요. 예. 우리 당에 이렇게 인재가 있는 줄 몰랐대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정말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참 쉬웠다. 그리고 이런 건 줄 몰랐다. 또 이런 인재가 있었구나. 이런 지금 칭찬이 굉장히 아주 막 폭발적입니다. 매주 논문 한 편 쓰는 듯한 스트레스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방송이 그런 겁니다. 왜냐면요, 가짜로 떠들면 우리가 가짜 뉴스를 생성하게 되니까요. 공부하고 또 정말 분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자, 쏟아지고 있는 문자 폭탄, 단순 정책 질의에도요, 수백 통의 문자가 쏟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다시 무차별 공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의 강경화 불가라고 이야기하자 홈피에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한때 다운도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또 문바들이 문자 폭탄 시작한 겁니까? 예.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참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강경화 후보한테 외교부의 개혁과제 이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국정 청문회에서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가 객관적 진단 후 개혁 방안을 찾겠다. 이거 아무 문제도 없는 아주 의례적인 문답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태규 의원 휴대폰에 이제 5분 있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이명박 따까리, 뭐 외놈 따까리 이런 그건을 쓰면서 문자 폭탄을 날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문자 폭탄이 오게 되면 1000건, 2000건 오게 되면 핸드폰에 마비도 온대요. 뿐만이 아니라 핸드폰 기능적으로 당연하죠. 띡띡띡띡띡띡띡띡띡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정작 들어와야 될 게 묻힐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문바들이 문자 폭탄 공격이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문자 폭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사실은 그 단순히 이제 개인의 행동이 우연히 결집된다기보다는
조직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닌지가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그 5분 만에 1,000명 이상이 이제 순식간에 이제 그 동일한 사람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다는 건데 이런 게 그 전에 아마 이게 선거 조직의 연장인지 거기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지 만약 그게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다면 이거는 사실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공무집행을 국회의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의 단순한 욕설은 그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 속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고 모욕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표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선거 때는 양념이라고 표현을 사실 하셨어요. 그때 선거 때는 서로 이제 정당이 나눠가지고 싸우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됐고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이런 문자 폭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제대로 이게 수정돼야 된다는 의사 표현을 안 하고 계세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전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 의원이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손 무슨 회원. 의원. 네, 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손 무슨 회원인데 죽지도 않는다? 뭐 이게 무슨 말이었죠? 아, 그러니까 이쪽 그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렇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양념이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하고 똑같은 문제의식인데 손혜원 의원이 그랬죠. 문자 받아도 안 죽는다. 아 근데 문자 받아도 아우 갑자기 소름이 끼쳐요. 문자 받아도 안 죽으면 그러면 자기는 왜 고소했대요? 그러게요. 댓글 달아도 안 죽는다. 그 사람 고소했어요. 몇 명 지금. 네티즌 몇 명이 아니고 거의 수십 명을 무더기로 고소를 했죠. 근데 그거 안 죽는데 왜 고소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의식은 언어폭력에 대한 굉장히 저열한 문제의식을 나타내는 건데 사실 그 요즘에 왕따의 행태를 보면은 뭐 이렇게 남자애들 같은 게 때리고 이러지만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문자나 이제 카톡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심리적인 괴롭힘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게 카따예요. 카따? 카카오따. 아 그 신종 용어는 또 몰랐어요? 애가 아직 어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사이버 왕따 현상에 대해서는 야, 너 카톡 받아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 그렇다면 지금 이 손혜원 의원의 생각대로라고 하면은 정말로 만약에 엄마 내가 카톡을 받아서 이렇게 슬퍼 그럼 카톡은 안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참 정말 이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강남 좌파 스타일의 문제의식이구나. 현실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손혜원 의원님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핸드 회원? 예? 핸드 회원? 마포 이민이다. 아 정말 별명이 아 이거 저기 마포에 사시는 구민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네. 손혜원 그 저기 별명 뭔지 아냐고 마포 이민이다. 왜요? 근데 왜 이멜다예요? 아 왜냐면은 그분이 굉장히 구두가 명품적이랍니다. 많아요? 아, 아니, 구두가 그건 많은 게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이분이 사실은 취향이 굉장히 고급이고 네. 그 명품 이거를 차원을 넘어가지고 고가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손이래요.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마포 이멜다라는 별명은 마포에서 나왔다고 하니까요. 뭐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한다고 죽지 않죠. 자 변호사님 그런데요. 예. 제가 진짜 궁금해서 이건 예. 우리는 법률가잖아요. 예, 예.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민주당 측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특히 표창원 의원도 예.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뭐 예. 무슨 들어온 잠 예, 전시를 예. 하고 근데 본인과 본인의 아내에 대한 누드를 전시하니까 또 그거는 또 고소를 예, 하고 예. 또 여기에서는 또 손혜원 의원도 본인은 고소를 하고 죽지도 않는다 문자 받아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문자를 보내는 게 정치 참여 국민의 표현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뭐 외놈 따까리니 뭐 이런 표현이 도대체 정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진영 간에 이런 식의 이제 그 문자 폭탄이 상대방 진영에 또 새로운 문자 폭탄을 야기해요. 서로가 이런 식으로 문자 폭탄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후퇴하는 겁니다. 이런 그 저급한 수준의 정치가 계속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반드시 멈춰져야 됩니다.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상 물론 국민에게는 자유권도 있고요, 참정권도 있고요. 그렇지만 과용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으로 그 헌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난 자유권이 있어. 어떤 자유권, 폭력권하고 내 폭력권을 확 휘두르게 되면요, 그게 폭행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 참정권으로 문자를 보내는 걸 잘못 남용하게 되면요, 바로 모욕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데일리한 기사인데요. 기지개를 펴는 홍준표, 영남부터 찾아 당권 향한 당금질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옆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 홍준표 팬클럽 회장이신 강지연 팀장님,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예. 여기서 이제 하나 확실하게 해둘 것은 저희 팬클럽은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급조된 팬클럽이 아닙니다. 몇 년 되셨죠? 예, 4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과 철학의 홍준표 팬클럽 대한민국 홍반장 회장 강지연입니다. 회원이 몇 명이시죠? 회원 무려 4명이나 됩니다. 무려 4명. 아니 그 정치에 저는 숫자는 결과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 팬클럽이 거기에서 4명이 4만 명이 되고 4천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회원이세요? 아닙니다. 그 용기를 가지시라고. 회원 가입 한 명 더 하시죠. 다섯 번째로.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홍준표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경우에 이제 친박과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강남 좌파의 전쟁을 벌일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17년 차 당뇨의, 당직자의 그 고견이죠. 예. 네. 왜냐하면 친박과의 전쟁을 벌일 경우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과의 전쟁이에요. 자기가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모순에 그렇죠. 처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당원권 정지라든지 이런 이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리될 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친박 비박이라는 소모적인 계파 전쟁에 다시 휘말릴 이유가 없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려운 거를 모르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본인들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웰빙 스타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굉장히 비판 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비판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오신다. 그리고 또 만약에 당권을 차지하게 된다 하면은 그런 식의 우리 당과 이제 또 저쪽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 개인적으로 강남좌파 정당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각을 세우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런 강남좌파적인 웰빙 근성하고도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실 때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요, 이렇게 그 문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제대로 싸워주세요였어요. 싸워달라고.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홍준표 이제는 뭐 그 전 지사님이시지만 네. 확실히 철학과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정도 이제 철학과 소신, 자기의 신념 그리고 어떤 논리 이런 걸 갖추고 계신 분이 그렇게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 많진 않아요.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어떤 표현의 강함이나 어떤 용어의 저속함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막말 파동도 있지만 그 안에는 꽤 튼실한 철학과 소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그러니까 열성 이제 우리 강 팀장님 같은 그런 열성 팬클럽 회장님도 계시고 지지자들도 있으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네. 홍준표 후보, 지금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아니고 정말 전 도지사라고, 전 지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다시 이제 긴 휴가, 어떻게 보면은 짧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서 계속 활동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고, 이제는 또 당권에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시원한 야성, 그리고 시원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님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을 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힘? 바로 우리 모두의 국민의 힘이죠. 왜? 문재인 정부와 싸워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선봉에 우리 대한민국 홍반장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아,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요.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데일리안 오늘 인터넷 탑 기사를 보면요. 인터넷판 탑 기사군요. 네, 데일리안은 원래 인터넷밖에 없어서요. 제가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잠시 봤는데요. 데일리안 기사를 보면요. 의욕만 앞선 좌파 정권 어설픈 상황인식의 부작용 속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편의점 마트 유통업계 소갈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데일리안의 기사 제목 보면요. 왜 의욕만 앞섰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 최저임금 문제가 사실은 그 본질이 약자와 약자의 싸움입니다, 이게.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최저임금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허울을 이제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이분들하고 그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그 종업원들의 어찌 보면 이 갈등 관계거든요. 이게 약자와 약자의 싸움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주면 이쪽 약자가 울고 저쪽 편을 들어주면 이쪽 약자가 우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거냐 그 논의는 없고 그냥 올리면 된다. 이거는 다시 많은 자영업자들의 어떤 지위를 굉장히 위협하는 거고 그 자영업자들이 결국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으면 다시 또 일자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어젠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10,000원 뭐 표현은 좋지만 이것이 약자와 약자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밑에 돌 빼서 위에다가 다시 얹어주고 다시 위에 돌 빼서 밑에 얹어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신뢰가요. 점포별로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한 개 점포에서 벌어가는 순이익이 400만 원 안팎이래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 우리가 말하는 무슨 분11 무슨 225 뭐 이런 거를 만들면 하나당 400만 원 정도를 벌어가는데 단순 계산을 했을 때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절반이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쓰고 있대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에 의존하는데 그렇다면 한 달에 아르바이트생에게 그 편의점 점주가 줘야 되는 금액이 360만 원 정도라고 단순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4시간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오나 봐요. 그러면 치킨집, 편의점, 뭐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 이 업주들은 너무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까 그러니까 하신 것처럼 그들 간의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강 팀장님, 그러면 정말 이게 물가 인상에 반영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물가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편의점 점주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아르바이트가 사장보다 많이 벌어갈 수 있다라는 네.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편의점 이익이 400만 원인데 360만 원 아르바이트생한테 주면은 점주는 어떻게 돼요? 40만 원? 아니, 그뿐만은 아니라요. 제가 체득한 건데 카페 같은 데서요. 아르바이트생을 점점 줄인대요. 그 옛날에 대학생들이 제일 흔히 할 수 있는 게 카페 아르바이트였거든요. 그냥 손쉽게 가서 몇 시간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작게 벌지만 그래도 편히 했는데 점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셀프로 돌리는 거예요. 셀프 시스템으로 돌리고 커피값을 조금 낮추고 그게 더 이익이 되면 결국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그 음식점 종업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저희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그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 외국인들로 많이 지금 대체가 된 상태예요. 네. 그나마 이제 깔끔하고 괜찮은 그런 직장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는 여전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금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그 직업마저도 사라지고 다시 그 자리를 그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다시 채워서 국부가 다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정말 저는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걸 생각할 때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게 현실이 반영된 인상이어야 되는데
물가가 점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강 팀장님, 요즘 물가 올라가는 거 느껴지세요? 시장 안 보죠? 남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티났죠? 네, 그럼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동해에서 구조되었던 북한 어민 중에 부자 2명이 한국 기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네. 이 아마 그 표류하시다가 어업을 하시다가 이제 그 기관 고장이나 이런 걸 일으켜 가지고 저희 쪽으로 흘러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우발적으로 표류를 하시게 되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하고 이야기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탈북을 할 때는 아, 내가 이 가족들을 어떻게 할지, 내가 나가면 이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이런 거를 마음속으로 다 정하고 탈북을 계획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그냥 표류를 하시니 지금 북한 측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시게 되거든요. 쉽게 기순 의사를 표명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들이. 네. 근데 남으신다면 그래도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길 빌고요. 또 하나 더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뉴스인데요. 강 팀장님, 그 4대강 문 연 거 알고 계세요? 예, 이 가뭄에 댐을 문을 열다니 뭐 하는 짓이냐는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죠. 왜요? 댐을 열었으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녹조라 때는 더 심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단체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이거 완전 개방하지 않아서 더 해라. 근데 강 팀장님 이 네. 4대강 잘 아세요? 저는 사실 공문과 나와서 바로 아까 네. 바로 인정하나? 근데 저도 4대강은 정말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요즘 조금 알게 됐어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4대강 전문가이십니다. 자, 4대강 전문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문화일보 기사에서요. 예. 강정 고령보 보개방에도 녹조가 생겼다. 그래서 농민들은 폐기 축사에 더러운 물이 들어와서 난리다. 근데 환경단체에서는 아니다. 더 크게 열어라. 무슨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녹조가 왜 생기는지부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녹조가 생기는 이유는 첫째, 그 물에 있는 부영양화, 인과 질소 그 부분하고 어렵죠. 두 번째는 과학 수업 예. 듣는 두 번째는 기온, 그리고 세 번째는 강수량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유속하고 일조량을 이야기하는데 유속하고 일조량 문제는 가뭄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가뭄이 발생할 때는 비가 안 오니 날이 맑은 날이 많죠. 일조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비가 안 오니 새로운 물이 유입이 안 되니까 유속도 느려지는 겁니다. 이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그 녹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예, 비가 안 오는 것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예.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사실은 2013년에 우리 4대강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그때부터 가뭄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만 하더라도 한 1400mm 이상은 왔는데 그 2013년에도 그렇고 2014년에도 1200mm, 1100mm 수준까지 오다가 그 2015년 아마 작년이 제일 그 가뭄이 심했습니다. 900mm 수준까지 왔어요. 네. 특히 봄 여름은 그동안 1000mm 정도 왔다 그러면 500mm만 절반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강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녹조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가뭄이 있는데 가뭄이 있고 녹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녹조가 있는데 가뭄이 없을 수는 없어요. 녹조가 있으면 가뭄이 따라오고 가뭄이 따라오면 녹조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가뭄과 녹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으로 유량을 충분히 보유할 거냐 이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가뭄과 녹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다 방류시켜서 유량을 보유하지 않느냐 이 문제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그 영산강도 일부 방류하고 그 금강도 일부 방류했는데 다 녹조가 더 많아졌어요. 아니 그분들의 논리라 그러면 녹조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일부 방류를 하면 그 순간만 유속이 잠시 증가할 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물이 유입되는 게 아니면
그대로 녹조가 더 유량은 적은 상태에서 다시 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 깊이가 더 더 줄어들고 낮아지고 그렇죠. 오염원의 밀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낫대란다. 그 녹조가 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그 감사를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JTBC에서 나오는 통계 수치도 제가 봤는데 JTBC는 2012년, 2013년에 2013년까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2013년에 완료가 됐으니 2014년과 2015년은 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통계 수치도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된 게 정확하게 4대강 사업이 완료된 거는 2013년 1월입니다. 그러면 2013년 수치도 4대강이 완공된 이후의 수치예요. 그런데 이거를 2012, 2013은 나누고 2014, 2015를 나누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3, 2014, 2015 갈수록 이 가뭄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상 최악의 가뭄 상태로 계속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재 피해액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통계적으로. 그거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10위 안, 10위 밖. 10위 안. 몇인지 아세요? 물 부족 국가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10위 안은 확실하고요. 생각보다 순위가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고 그리고 물 부족 국가 중에서도 순위가 되게 높은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혹시 온 가족이 다 같이 한 번에 변기 쓰고 물 내려요? 모아서? 그렇지 않죠. 저희가 아무리 돈이 없지만 아니 정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물 부족 국가들은 원래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진짜 양치하고 물 다 모아둔 다음에 그 물로 변기 내리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거에 충격을 좀 받았었고 방금 말씀처럼요. 자, 4대 강을 열었어요. 목포문을 열었는데 이 문을 열었으면 더 열면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더 열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더 열면 물만 없어지고 녹조는 남아있는 잔존하는 물에서 더 창궐하게 됩니다. 주위 환경이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참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녹조가 물이 점점 수면이 낮아지면 물 양이 더 작으면 저는 녹조가 더 심하지 않을까라고 전 과학 못하거든요. 과학 못하는데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왜 자꾸 문을 열으라고 하는지가 그 정수를 하는 기본 원리는 침전 그리고 여과 네. 그리고 희석이에요. 네. 근데 4대강은 뭘 했냐면 그 컵물의 유량을 받아놓기 때문에 그 침전이 생겨서 부유물질이 다 깔아앉아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맑아지죠. 그리고 여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총인 처리 시설을 보완을 해가지고 20-30% 인과 질소의 양을 줄여버렸어요. 네. 이거는 JTBC도 그 자체는 인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일 이제 희석인데 희석이란 거는 결국 수량이 많아야 희석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우발적인 오염원이 들어와도 네. 유량이 많으면 그 유량이 많기 때문에 그 오염원이 다 희석이 돼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저번에도 아마 설명드렸지만 퇴적물을 다 걷어냈다 그랬죠. 그 퇴적물이 실제로는 온이에요. 온이. 오니? 예, 진흙 오염 물질. 그거를 싹 걷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영양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적조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적조는 바다에서 발생하니까 이 강물의 유속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오로지 이제 그 부영양화, 그러니까 영양염류가 얼마나 유입되느냐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 적조는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그 오염의 정도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원 위원장님이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핵심은 그거 같아요. 환경단체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대강을 광우병, 천안함, 4대강 이 세 가지를 과학이 선동을 이기지 못한 세 가지 우리나라의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그 말 어디에 생각합니다. 있던 얘기예요? 과학이 선동을 이기지 못한다. 어디서 나온 무슨 말이에요? 방금 교육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컷 설명하고 뺏겼어요. 지금 아, 역시. 지금 실컷 이게 예. 바로 이과생의 이과생의 한계예요. 내가 보니까. 이과생이 한참 설명하니까. 네. 엄 변호사님이 얘기한 거 절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저도 솔직히요, 읽다가 순간 멍 때렸어요. 왜냐면, 근데 뭔지 알 거는 같아요. 알 네. 거는 같은데 중간중간 약간 넋을 나가요. 왜냐면 네. 이게 과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학을 잘 못했어요. 아, 저도 물리, 생물 이거 잘 못했는데 조금 어려운데 알 거는 같아요. 틀렸다는 거.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학이 선동을 이기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과학이 선동을 이기지 선동이 과학을 이겨버린 거죠. 선동이 과학을 이겼다. 야, 그러면요. 네. 숙제가 있어요. 더 숙제? 쉽게 계속 해줘야 돼요. 아니 최대한 이걸 쉽게 하겠습니다. 선동되지 않게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예, 어려웠지만요. 좀 우리 어려웠다고 이제 하시니, 원영석 변호사님이 정말 공부해서 해주시는 거고요. 우린 더 쉽게 다가가겠습니다. 그쵸? 예, 예. 그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땀 흘렸어요. 멋졌어요? 예. 네, 더 팩트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한 달 고공행진 지지율이 허와하실. 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고 지금 계속 합니다. 지지율 높은 거 인정하는데요. 준비된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저는 저희 문재인 정권은 이제 역대 최대의 외화 내빈 정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한 게 이제 우리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기념식에서 식판 들고 다니는 거. 네, 뭐 그런 거 이제 보여주기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국가 경영의 기본에 대해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사드 문제를 처리하는 거, 안보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부동산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거든요. 집값 오르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집값 오르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진짜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증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세도 한다고 하더니 또 저거 하고 특히 종교세 같은 경우는 각자 입장이 달라요.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이런 식으로 안보와 세금이라는 국가 경영의 두 축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정권이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표현하는데 저희도 언젠가는 정권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무슨 언젠가는요? 금방이죠. 네, 근데 아니 뭘 언젠가는냐고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젠가는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럼 기분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곧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찾아올 건데 아니 이 빈 껍데기 대한민국만 남을까봐 정말 너무 걱정되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조금만 문제 있으면 바로 지금 4대 강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뭐 과학이 선동을 이기고 어쩌고 이런 거 할까봐 네. 우리가 지금 과학이 이겨야 돼요. 과학이. 선동을 이기면 안 돼요. 오늘 근데 멘트마다 왜 이렇게 멋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업무를 안 했어요. 업무는 결국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효율적으로 투사가 되는지를 관리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고 진행하신 게 없어요.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인수위 과정이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한번 잘 해볼게 하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준비 과정도 사실은 본인이 이야기하신 거와 상충되는 면이 많고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결국에는 결정을 할 때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이실지 저희가 또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매의 눈으로 지켜볼게요. 그거에 그치?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 민주당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별명이 특징이 우유부단이에요. 우유부단? 왜요? 결정을 잘 못하신다. 특전사인데? 특전사인데? 아니 근데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물론 아까는 이메일답 별명이 우리 다음에 별명 시리즈 한번 할까요? 그러시죠. 네, 7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강 팀장님, 지금 한전이요 10월부터 재택근무 전격 시행한대요. 이거 엄청 좋아 보이는데 강 팀장님도 재택근무 하시나요? 하실 건가요? 사실은 그 재택근무가 노동자 저 같은 여성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 보여요. 좋을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게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면에서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안녕. 아침에 밥 먹으면서 그리고 서로 또 회의도 하면서 그러면서 정이 들죠. 예.
그리고 또 1단계 항상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항상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터지는데 그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의논해가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회의 소집해야 되고 어디냐 찾아야 되고. 우리 강 팀장님이 아주 멋진 얘기를 하나 했었는데요. 여기 후보자 토론회 때 KBS, MBC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다 이제 밑에 실무자들이 일을 다 하고 있고 강 팀장님하고 저는 진짜 왔다 갔다 할 게 없어요. 왔다 갔다 정말 커피 하나 드리고 MBC를 누비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괜히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그래도 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바로 수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진짜 보스의 기질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과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도 그러니까 있어야 한다. 그럼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 여러 이제 포스트에서 각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결정 시간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늘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생산성이 담보가 안 돼요. 담보가 안 된다. 근데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변호사들은 재택근무 가능합니까? 아, 근데 그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게 문제의식 공유. 오늘 왜 이렇게 멋진 말들이 문제의식 얼굴을 생산성 보고 담보. 네. 그 뭐 회의라는 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도대체 문제가 뭐냐? 그거는 이제 서로 얼굴을 볼 때 얼굴에서는 단어나 문자 그리고 말 외에 다양한 표정과 몸짓으로 사실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고 뭐 전화로 듣고 문서로 이거를 통신하게 되면 그런 많은 정보들이 또 빠져나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원격 진료를 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환자를 볼 때는요. 오감을 다 이용합니다. 촉진. 그리고 혀 해보세요. 여기다 눈도 이렇게 해보고. 그 모든 게 진료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 글쎄요. 아직까지는 환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엑스트라 뉴스입니다. 8번째 뉴스는요. 우리 강 팀장님이 강력하게 넣어달라고 해서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넣었는데요. 우리 PD님은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안절부절 못해서 지금 이거 끝입니까? 끝입니까? 하고 있지만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 6.25 전쟁 표현을 배제하고 독립운동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6.25 전쟁은 왜 언급하기 껄끄러운 겁니까? 예. 제가 이거를 꼭 넣어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제가 이제 적반하장에 출연하다 보니까 이걸 꼭 적반하장에서 얘기해달라는 그런 이제 그 민원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추념사다.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충일이 어떤 날입니까? 6.25 전쟁 때 돌아가신 국군을 위한 일종의 제삿날이에요. 그 제삿날에 6.25 전쟁을 얘기하지 않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6.25 전쟁이 이제 수백 년 흘러가서 정말 이제 우리가 보는 임진왜란 수준으로 잊혀진 그런 전쟁이 된다 하더라도 이날만은 6.25 전쟁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새겨야 되는 날인데 그때 왜 6.25 전쟁 얘기를 아직 벌써부터 하지 않는 거냐. 그래서 또 이 얘기를 하더라. 애국애족이라는 표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전형적인 NL식의 역사의식을 네 단어로, 네 글자로 축약해라. 그럼 그게 애국애족이거든요. 야, 무섭다. 우리가 그렇게 세뇌가 되고 있었어요. 그게 애국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애국애족하니까 되게 좋다. 나 오늘 왜 이렇게 전율이 많이 오죠? 근데 예. 제가 6월 6일날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냥 진짜 우리 방송에 앉다 보면 환한색을 입어야 돼요. 검정색을 입으면 좀 색깔이 어두워서 그날 연한 핑크를 입고 있는데 댓글이 달렸어요. 6월 6일에는 좀 검은색 좀 입어라고. 근데 정말 제가 그때는 서운했었어요. 왜 서운했냐면 6월 6일 우리는 쉬는 날 와가지고 방송을 찍었는데 저는 쉬는 날 방송을 찍었다라고 자랑스럽게 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분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날은 쉬는 날이 아니고 현충일이다. 오. 제가요 100번 인정합니다. 멋있네요. 정말 제가 잘못한 멋있어요. 거예요. 네. 저도 검정색 입고 했어야 되는데 제삿날이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안 이랬어요. 정말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우리 강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은 제삿날인 거 맞고 어떤 경우도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그들의 그 죽음은 잊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연설문을 사실은 한번 여기 이 시청자분께서 뭐 자기 연설문을 한번 써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이 연설문을 쓸 때 내가 어떤 문장을 사람들 앞에 청중들 앞에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단어 한 장, 조사 토시 하나 굉장히 힘들게 의미를 담아서 쓰게 돼요. 그래서 이 6.25 전쟁의 표현을 배제했다라는 게 이게 단순히 실수나 가볍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우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요, 참 많습니다. 또 저희가 꼭꼭 찝어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네, 제가 몇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댓글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영어로 쓰고 있는 그 종자는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아무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그 밑에서 댓글로 나가라고 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왜 정치를 하느냐? 너는 왜 자유한국당이냐? 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글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나치 독일에 저항했던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적폐를 척결한다고 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기득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기업인의 손 볼 적에 나는 침묵했다. 나는 월급쟁이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독자이자 시청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 세상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뉴스의 구석구석 속사를 파헤쳐보는 뉴스 완전 정복입니다. 본인께서 옆에서 저보고 이걸 꼭 읽어달라고 했는데요. 자, 키 170이 넘는 비주얼이 뛰어나신 미모의 자유한국당 강지연 미디어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이쁘게 인사하세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은요. S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이시며 4대강 전문 변호사로 지금 등극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원영석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방송 나오고 난 뒤에 사람들이요. 예. 우리 당에 이렇게 인재가 있는 줄 몰랐대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정말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참 쉬웠다. 그리고 이런 건 줄 몰랐다. 또 이런 인재가 있었구나. 이런 지금 칭찬이 굉장히 아주 막 제가 폭발적입니다. 매주 논문 한 편 쓰는 듯한 스트레스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방송이 그런 겁니다. 왜냐면요, 가짜로 떠들면 우리가 가짜 뉴스를 생성하게 되니까요. 공부하고 또 정말 분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자, 쏟아지고 있는 문자 폭탄, 단순 정책 질의에도요, 수백 통의 문자가 쏟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다시 무차별 공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의 강경화 불가라고 이야기하자 홈피에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한때 다운도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또 문바들이 문자 폭탄 시작한 겁니까? 예.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참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강경화 후보한테 외교부의 개혁과제 이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국정 그 국회 청문회에서요. 인사청문회에서, 네네. 예.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가 객관적 진단 후 개혁 방안을 찾겠다. 이거 아무 문제도 없는 아주 의례적인 문답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태규 의원 휴대폰에 이제 5분 있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이명박 따까리, 뭐 외놈 따까리 이런 극언을 쓰면서 문자 폭탄을 날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문자 폭탄이 오게 되면 1000건, 2000건 오게 되면 핸드폰에 마비도 온대요. 뿐만이 아니라 핸드폰 기능적으로 당연하죠. 띡띡띡띡띡띡띡띡띡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정작 들어와야 될 게 묻힐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문바들이 문자 폭탄 공격이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문자 폭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사실은 그 단순히 이제 개인의 행동이 우연히 결집된다기보다는 조직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닌지가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그 5분 만에 1000명 이상이 이제 순식간에 이제 그 동일한 사람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다는 건데 이런 게 그 전에 아마 이게 선거 조직의 연장인지 거기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지 만약 그게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다면 이거는 사실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공무집행을 국회의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의 단순한 욕설은 그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 속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고 모욕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표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선거 때는 양념이라고 표현을 사실 하셨어요. 그때 선거 때는 서로 이제 정당이 나눠가지고 싸우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됐고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이런 문자 폭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제대로 이게 수정돼야 된다는 의사 표현을 안 하고 계세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전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 의원이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손 무슨 회원. 의원. 네, 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손 무슨 회원인데 죽지도 않는다? 뭐 이게 무슨 말이었죠? 아, 그러니까 이쪽 그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렇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양념이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하고 똑같은 문제의식인데 손혜원 의원이 그랬죠. 문자 발행 근성하고도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실 때 어떠십니까? 자, 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요, 이렇게 그 문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제대로 싸워주세요였어요. 싸워달라고.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홍준표 이제는 뭐 그 전 지사님이시지만 네. 그 확실히 철학과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정도 이제 철학과 소신, 자기의 신념 그리고 어떤 논리 이런 걸 갖추고 계신 분이 그렇게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 많진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어떤 표현의 강함이나 어떤 용어의 저속함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막말 파동도 있지만 그 안에는 꽤 튼실한 철학과 소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당 지지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그러니까 그 열성 이제 우리 그 강 팀장님 같은 그런 열성 팬클럽 회장님도 계시고 그 지지자들도 있으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네. 홍준표 후보, 지금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아니고 정말 전 도지사라고, 전 지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다시 이제 긴 휴가, 어떻게 보면은 짧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서 계속 활동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고 이제는 또 당권에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시원한 야성 그리고 시원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님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을 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힘? 바로 우리 모두의 국민의 힘이죠. 왜? 문재인 정부와 싸워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선봉에 우리 대한민국 홍반장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아,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요.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데일리안 오늘 인터넷 탑 기사를 보면요. 인터넷판 탑 기사군요. 네, 데일리안은 원래 인터넷밖에 없어서요. 제가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잠시 봤는데요. 데일리안 기사를 보면요. 의혹만 앞선 좌파 정권 어설픈 상황인식의 부작용 속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편의점 마트 유통업계 소갈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데일리안의 기사 제목 보면요. 왜 의혹만 앞섰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 최저임금 문제가 사실은 그 본질이 약자와 약자의 싸움입니다, 이게.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최저임금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허울을 이제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이분들하고 그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그 종업원들의 어찌 보면 이 갈등 관계거든요. 이게 약자와 약자의 싸움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주면 이쪽 약자가 울고 저쪽 편을 들어주면 이쪽 약자가 우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거냐 그 논의는 없고 그냥 올리면 된다. 이거는 다시 많은 자영업자들의 어떤 지위를 굉장히 위협하는 거고 그 자영업자들이 결국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으면 다시 또 일자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어젠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10,000원 뭐 표현은 좋지만 이것이 약자와 약자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밑에 돌 빼서 위에다가 다시 얹어주고 다시 위에 돌 빼서 밑에 얹어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신뢰가요. 점포별로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한 개 점포에서 벌어가는 순이익이 400만 원 안팎이래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 우리가 말하는 무슨 분11 무슨 무슨 225 뭐 이런 거를 만들면 하나당 400만 원 정도를 벌어가는데 단순 계산을 했을 때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절반이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쓰고 있대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에 의존하는데 그렇다면 한 달에 아르바이트생에게 그 편의점 점주가 줘야 되는 금액이 360만 원 정도라고 단순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4시간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오나 봐요. 그러면 치킨집, 편의점, 뭐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 이 업주들은 너무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까 그러니까 하신 것처럼 그들 간의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강 팀장님, 그러면 정말 이게 물가 인상에 반영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물가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편의점 점주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아르바이트가 사장보다 많이 벌어갈 수 있다라는 네.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편의점 이익이 400만 원인데 360만 원 아르바이트생한테 주면은 점주는 어떻게 돼요? 40만 원?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거는 제가 체득한 건데 카페 같은 데서요. 아르바이트생을 점점 줄인대요. 그 옛날에 대학생들이 제일 흔히 할 수 있는 게 카페 아르바이트였거든요. 그냥 손쉽게 가서 몇 시간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작게 벌지만 그래도 편히 했는데 점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셀프로 돌리는 거예요. 셀프 시스템으로 돌리고 커피값을 조금 낮추고 그게 더 이익이 되면 결국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그 음식점 종업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저희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그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 외국인들로 많이 지금 대체가 된 상태예요. 네. 그나마 이제 깔끔하고 괜찮은 그런 직장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는 여전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금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그 직업마저도 사라지고 다시 그 자리를 그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다시 채워서 국부가 다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정말 저는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걸 생각할 때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게 현실이 반영된 인상이어야 되는데 물가가 점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강 팀장님, 요즘 물가 올라가는 거 느껴지세요? 시장 안 보죠? 남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티났죠? 네, 그럼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동해에서 구조되었던 북한 어민 중에 부자 2명이 한국 기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네. 아마 그 표류하시다가 어업을 하시다가 이제 그 기관 고장이나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저희 쪽으로 흘러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우발적으로 표류를 하시게 되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하고 이야기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탈북을 할 때는 내가 이 가족들을 어떻게 할지, 내가 나가면 이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이런 거를 마음속으로 다 정하고 탈북을 계획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그냥 표류를 하시니 지금 북한 측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시게 되거든요. 쉽게 기순 의사를 표명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들이. 네. 근데 남으신다면 그래도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길 빌고요. 또 하나 더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뉴스인데요. 강 팀장님, 그 4대강 문 연 거 알고 계세요? 예, 이 가뭄에 댐을 문을 열다니 뭐 하는 짓이냐는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죠. 왜요? 댐을 열었으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녹조라 때는 더 심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단체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이거 완전 개방하지 않아서 더 해라. 근데 강 팀장님 이 네. 4대강 잘 아세요? 저는 사실 국문과 나와서 바로 아까 그래서 네. 바로 인정하나? 근데 저도 4대강은 정말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요즘 조금 알게 됐어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4대강 전문가이십니다. 자, 4대강 전문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문화일보 기사에서요. 예. 강정 고령보 보개방에도 녹조가 생겼다. 그래서 농민들은 폐기 축사에 더러운 물이 들어와서 난리다. 근데 환경단체에서는 아니다. 더 크게 열어라. 무슨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녹조가 왜 생기는지부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녹조가 생기는 이유는 첫째, 그 물에 있는 부영양화, 인과 질소 그 부분하고 어렵죠. 두 번째는 과학 수업 예. 듣는 두 번째는 기온, 그리고 세 번째는 강수량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유속하고 일조량을 이야기하는데 유속하고 일조량 문제는 가뭄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가뭄이 발생할 때는 비가 안 오니 날이 맑은 날이 많죠. 일조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비가 안 오니 새로운 물이 유입이 안 되니까 유속도 느려지는 겁니다. 이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그 녹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예, 비가 안 오는 것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예.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사실은 2013년에 우리 4대강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그때부터 가뭄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만 하더라도 한 1,400mm 이상은 왔는데 그 2013년에도 그렇고 2014년에도 1,200mm, 1,100mm 수준까지 오다가 그 2015년 아마 작년이 제일 그 가뭄이 심했습니다. 900mm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네. 특히 봄 여름은 그동안 1000mm 정도 왔다 그러면 500mm만 절반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강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녹조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가뭄이 있는데 가뭄이 있고 녹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녹조가 있는데 가뭄이 없을 수는 없어요. 녹조가 있으면 가뭄이 따라오고 가뭄이 따라오면 녹조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가뭄과 녹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으로 유량을 충분히 보유할 거냐 이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가뭄과 녹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다 방류시켜서 유량을 보유하지 않느냐 이 문제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그 영산강도 일부 방류하고 그 금강도 일부 방류했는데 다 녹조가 더 많아졌어요. 아니 그분들의 논리라 그러면 녹조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일부 방류를 하면 그 순간만 유속이 잠시 증가할 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물이 유입되는 게 아니면 그대로 녹조가 유량은 적은 상태에서 다시 창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 깊이가 더 줄어들고 낮아지고 그렇죠. 오염원의 밀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낫대란다. 그 녹조가 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그 감사를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JTBC에서 나오는 통계 수치도 제가 봤는데 JTBC는 2012년, 2013년까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2013년에 완료가 됐으니 2014년과 2015년은 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통계 수치도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된 게 정확하게 4대강 사업이 완료된 거는 2013년 1월입니다. 그러면 2013년 수치도 4대강이 완공된 이후의 수치예요.
그런데 이거를 2012, 2013은 나누고 2014, 2015를 나누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3, 2014, 2015 갈수록 이 가뭄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상 최악의 가뭄 상태로 계속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재 피해액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통계적으로. 그거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10위 안, 10위 밖. 10위 안. 몇인지 아세요? 물 부족 국가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도 안 죽는다. 근데 문자 받아도 아우 갑자기 소름이 끼쳐요. 문자 받아도 안 죽으면 그러면 자기는 왜 고소했대요? 그러게요. 댓글 달아도 안 죽는다. 그 사람 고소했어요. 몇 명 지금. 네티즌 몇 명이 아니고 거의 수십 명을 무더기로 고소를 했죠. 근데 그거 안 죽는데 왜 고소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의식은 언어 폭력에 대한 굉장히 저열한 문제의식을 나타내는 건데 사실 그 요즘에 왕따의 행태를 보면은 뭐 이렇게 남자애들 같은 게 때리고 이러지만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문자나 이제 카톡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심리적인 괴롭힘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게 카따예요. 카따? 카카오따. 그 신종 용어는 또 몰랐어요? 애가 아직 어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사이버 왕따 현상에 대해서는 야, 너 카톡 받아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손혜원 의원의 생각대로라고 하면은 정말로 만약에 엄마 내가 카톡을 받아서 이렇게 슬퍼. 그럼 카톡은 안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참 정말 이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강남자파 스타일의 문제의식이구나. 현실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손혜원 의원님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핸드 회원? 네? 핸드 회원? 마포 이민이다. 정말 별명이. 아이고 저기 마포에 사시는 국민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네. 손혜원 그 저희 별명 뭔지 아냐고 마포 이민이다. 왜요? 근데 왜 이멜다예요? 왜냐면은 그분이 굉장히 구두가 명품적이랍니다. 많아요? 아니요, 구두가 그건 많은 게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이분이 사실은 취향이 굉장히 고급이고 네. 그 명품 이거를 차원을 넘어가지고 고가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손이래요.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마포 이멜다라는 별명은 마포에서 나왔다고 하니까요. 뭐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한다고 죽지 않죠. 자, 변호사님, 그런데요. 예. 제가 진짜 궁금해서 이거는 예. 우리는 법률가잖아요. 예.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민주당 측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특히 표창원 의원도 예.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뭐 예. 무슨 들어온 잠 예. 전시를 예. 하고, 근데 본인과 본인의 아내에 대한 누드를 전시하니까 또 그거는 또 고소를 예. 하고, 또 여기에서는 또 손혜원 의원도 본인은 고소를 하고 죽지도 않는다, 문자 받아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문자를 보내는 게 정치 참여, 국민의 표현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뭐 외놈 따까리니 뭐 이런 표현이 도대체 정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진영 간에 이런 식의 이제 그 문자 폭탄이 상대방 진영에 또 새로운 문자 폭탄을 야기해요. 서로가 이런 식으로 문자 폭탄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후퇴하는 겁니다. 이런 그 저급한 수준의 정치가 계속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반드시 멈춰져야 됩니다.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상 물론 국민에게는 자유권도 있고요, 참정권도 있고요. 그렇지만 과용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으로 그 헌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난 자유권이 있어. 어떤 자유권, 폭력권하고 내 폭력권을 확 휘두르게 되면요, 그게 폭행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 참정권으로 문자를 보내는 걸 잘못 남용하게 되면요, 바로 모욕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데일리한 기사인데요. 기지개를 펴는 홍준표, 영남부터 찾아 당권 향한 당금질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옆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 홍준표 팬클럽 회장이신 강지연 팀장님,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예. 여기서 이제 하나 확실하게 해둘 것은 저희 팬클럽은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급조된 팬클럽이 아닙니다. 몇 년 되셨죠? 예, 4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과 철학의 홍준표 팬클럽 대한민국 홍반장 회장 강지연입니다. 회원이 몇 명이시죠? 회원 무려 4명이나 됩니다. 무려 4명. 아니 그 정치에 저는 숫자는 결과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 팬클럽이 거기에서 4명이 4만 명이 되고 4천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회원이세요? 아닙니다. 그 용기를 가지시라고. 회원 가입 한 명 더 하시죠. 5번째로.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홍준표 후보가 네. 그 당권을 잡을 경우에 이제 친박과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강남 좌파의 전쟁을 벌일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17년 차 당뇨의, 당직자의 그 고견이죠. 예. 네. 왜냐하면 친박과의 전쟁을 벌일 경우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과의 전쟁이에요. 자기가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모순에 그렇죠. 처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그 사실 이제 당원권 정지라든지 이런 표현을 이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리될 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친박 비박이라는 소모적인 계파 전쟁에 다시 휘말릴 이유가 없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려운 거를 모르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본인들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웰빙 스타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굉장히 비판 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비판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오신다 그리고 또 만약에 당권을 차지하게 된다 하면은 그런 식의 우리 당과 이제 그 또 저쪽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좌파 정당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각을 세우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런 강남좌파적인 들었는데요. 12안은 확실하고요. 생각보다 순위가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고 그리고 물 부족 국가 중에서도 순위가 되게 높은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혹시 온 가족이 다 같이 한 번에 변기 쓰고 물 내려요? 모아서? 그렇지 않죠. 저희가 아무리 돈이 없지만 아니 정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물 부족 국가들은 원래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진짜 양치하고 물 다 모아둔 다음에 그 물로 변기 내리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거에 충격을 좀 받았었고 방금 말씀처럼요. 자, 4대 강을 열었어요. 목포문을 열었는데 이 문을 열었으면 더 열면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더 열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더 열면 물만 없어지고 녹조는 남아있는 잔존하는 물에서 더 창궐하게 됩니다. 주위 환경이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참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녹조가 물이 점점 수면이 낮아지면 물 양이 더 작으면 저는 녹조가 더 심하지 않을까라고 전 과학 못하거든요. 과학 못하는데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왜 자꾸 문을 열으라고 하는지가 그 정수를 하는 기본 원리는 침전 그리고 여과 네. 그리고 희석이에요. 네. 근데 4대강은 뭘 했냐면 그 컵물의 유량을 받아놓기 때문에 그 침전이 생겨서 부유물질이 다 깔아앉아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맑아지죠. 그리고 여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총인 처리 시설을 보완을 해가지고 20-30% 인과 질소의 양을 줄여버렸어요. 네. 이거는 JTBC도 그 자체는 인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일 이제 희석인데 희석이란 거는 결국 수량이 많아야 희석이 됩니다. 예, 어떤 특정한 우발적인 오염원이 들어와도 네. 유량이 많으면 그 유량이 많기 때문에 그 오염원이 다 희석이 돼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저번에도 아마 설명드렸지만 퇴적물을 다 걷어냈다 그랬죠. 그 퇴적물이 실제로는 온이에요. 온이. 오니? 예, 진흙 오염 물질. 그거를 싹 걷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영양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적조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적조는 바다에서 발생하니까 이 강물의 유속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오로지 이제 그 부영양화, 그러니까 영양염류가 얼마나 유입되느냐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 적조는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오염의 정도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원 위원장님이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핵심은 그거 같아요. 환경단체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대강을 광우병, 천안함, 4대강 이 세 가지를 과학이 선동을 이기지 못한 세 가지 우리나라의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그 말 어디에 생각합니다. 있던 얘기예요? 과학이 선동을 이기지 못한다. 어디서 나온 무슨 말이에요? 방금 느낌인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컷 설명하고 뺏겼어요. 지금 아, 역시. 지금 실컷 이게 예. 바로 이과생의 단 이과생의 한계예요. 내가 보니까. 이과생이 한참 설명하니까 네. 원 변호사님이 얘기한 거 절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저도 솔직히요 읽다가 순간 멍 때렸어요. 왜냐면 근데 뭔지 알 거는 같아요. 알 네. 거는 같은데 순간순간 약간 넋을 나가요. 왜냐면 네. 이게 과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학을 잘 못했어요. 아, 저도 물리, 생물 이거 잘 못했는데 조금 어려운데 알 거는 같아요. 틀렸다는 거.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학이 선동을 이기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과학이 선동을 이기지 선동이 과학을 이겨버린 거죠. 선동이 과학을 이겼다. 야, 그러면요 네. 숙제가 있어요. 더 숙제? 쉽게 계속 해줘야 돼요. 아니 최대한 이걸 쉽게 하겠습니다. 선동되지 않게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예, 어려웠지만요. 좀 우리 어려웠다고 이제 하시니, 원영석 변호사님이 정말 공부해서 해주시는 거고요. 우린 더 쉽게 다가가겠습니다. 그쵸? 예, 예. 그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땀 흘렸어요. 멋졌어요? 예. 네, 더 팩트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한 달 고공행진 지지율이 허와하실. 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고 지금 계속 합니다. 지지율 높은 거 인정하는데요. 준비된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저는 저희 문재인 정권은 이제 역대 최대의 외화 내빈 정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한 게 이제 우리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기념식에서 식판 들고 다니는 거. 네, 뭐 그런 거 준비 이제 보여주기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국가 경영의 기본에 대해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사드 문제를 처리하는 거, 안보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부동산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거든요. 집값 오르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집값 오르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진짜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증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세도 한다고 하더니 또 저거 하고 특히 종교세 같은 경우는 각자 입장이 달라요.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이런 식으로 저기 안보와 세금이라는 국가 경영의 두 축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정권이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표현하는데 저희도 언젠가는 정권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무슨 언젠가는요? 금방이죠. 네, 근데 아니 뭘 언젠가는냐고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젠가는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럼 기분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곧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찾아올 건데 아니 이 빈 껍데기 대한민국만 남을까봐 정말 너무 걱정되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조금만 문제 있으면 바로 지금 4대강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뭐 과학이 선동을 이기고 어쩌고 이런 거 할까봐 예. 우리가 지금 과학이 이겨야 돼요. 과학이. 선동을 이기면 안 돼요. 오늘 근데 멘트마다 왜 이렇게 멋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업무를 안 했어요. 업무는 결국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효율적으로 투사가 되는지를 관리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고 진행하신 게 없어요.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인수위 과정이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한번 잘 해볼게 하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준비 과정도 사실은 본인